런 컨텍스트 벤치마크 내용 공유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저는 예, 조동환이고요. 비전 쪽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멀티모달과 LLM들을 같이 연구를 되게 돼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벤치마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저도 동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롱 컨텍스트 벤치마크라는 그 컨텍스트가 긴 상황에서 LLM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지를 좀 여러 가지 논문들로 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냥 아주 잠깐의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었을 때 에이전트의 지식을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뭐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라메트릭 놀리지고 두 번째는 인 컨텍스트 놀리지, 세 번째는 익스터널 메모리 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메트릭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로샷 혹은 뭐 샷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간단한 이제 저희의 물어보는 벤치마크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 컨텍스트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이 기존에 몰랐을 만한 혹은 뭐 알았더라도 조금 더 언더스탠딩이나 혹은 조금 더 리즈닝이 필요한 작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주어지게 되고 거기 안에 문서나 혹은 어떤 이미지들 여러 가지 멀티모달들을 보고 근거를 찾아서 답변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이거는 이제 뭐 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혹은 레그 뭐 그런 서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익스터널 메모리에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툴 활용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놓는 작업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런 컨텍스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인 컨텍스트 놀리지를 어떻게 잘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롱 컨텍스트 이밸루에이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여러 논문들이 얘기하는 거를 짧게 요약을 해보니 인 컨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딱 두 가지로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벌,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거. 그리고 이제 리즈닝은 이제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추론이 필요한 뭐 멀티홉, 그래서 여러 정보들을 점프해서 얻어내야 되는지 혹은 논리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가 인 컨텍스트에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거가 이제 어떤 이제 랭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찾아야 되는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능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펙티브 랭스고 그래서 랭스가 어느 정도가 될 때 모델이 이제 성능이 하락이 되는지 혹은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게 런 컨텍스트 벤치마크들 논문의 주요 관찰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순서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니아라는 니들리너 헤이스택이라고 해서 논문이 아니고 그냥 팀에서 간단하게 이제 깃허브 레포로 이제 GPT랑 클로드를 테스트하는 방식인데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식이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벤치 버전 2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롱 컨텍스트를 가진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한 벤치마크입니다. 초정문 테스트는 인피니트 벤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현실의 시나리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생성형. 그래서 모델 자체의 그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더 테스트하는 데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룰러 같은 경우에는 니아를 확장시킨 맨 처음에 공유드릴 논문을 확장시킬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아 자체는 좀 리얼 컨텍스트랑 달라서 헤이스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짝 해결해 보고자 했던 논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멀티모달은 이제 이 앞에서는 이제 다 LLM 텍스트 문제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전 문제까지 들어와서 비전일 때는 어떻게 이제 성향이 바뀌는지 벤치마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롱바이오 벤치는 이제 그 기범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살짝 읽어봤었는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그 LLM들의 한계점을 테스트하려고 하다 보니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 너무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LLM 트랜스포머 자체의 한계만 테스트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가 벤치마크가 되기가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더 연관된 헤이스택을 만들어내면, 니들과
연관된 헤이스택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바이오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롱 벤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니들리너 헤이스택입니다. 니들리너 헤이스택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테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셔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 그냥 헤이스택,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들 사이에서 우리가 필요한 니드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단순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갖고 오면은 딱 The access code is 7319이라고 이제 딱 어떤 텍스트가 주어져 있고요. 헤이스택은 이제 전혀 연관 없는 뉴스, 위키피디아 등의 정말 여러 가지의 텍스트들이 이제 같이 붙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퀘션을, 질의를 주게 되는데, 다큐멘트에서 어세스 코드를 찾아라! 라고 이제 질의를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했으면은 맞고, 틀렸으면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평가 지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GPT-4랑 클로드 2.1, 좀 옛날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서 이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랭스입니다. 그래서 헤이스택, 그러니까 쓰레기들의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Y축은 그 쓰레기 안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에 숨겨놨는지를 이제 그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큐멘트의 뎁스가 있는 곳에 숨겨져 있고, 여기는 이제 좀 다큐멘트에 가까운 이제 외부에 있는 곳으로 숨겨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대 GPT-4는 그 주장했던 롱 컨텍스트 길이가 128K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8K까지 실험을 했고, 클로드 2.1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서 200K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여기에서 확인했던 부분이, 컨텍스트가 64까지는 GPT가 정확하게 니드를 찾아내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서는 특정 어떤 영역에서 이제 특별히 좀 뎁스가 좀 깊은 데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GPT에서 발견했던 약점이고, 근데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분명히 주장했던 컨텍스트 랭스는 GPT-4보다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이펙티브한 거는 여기에서 벌써 18K까지만 맞추죠. GPT가 조금 더 이제 64K까지 더 잘 맞췄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드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겨나고,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쓰레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모델들이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 컨텍스트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를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그 주장하는 게 효율적인 컨텍스트 길이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게 니들이너 헤이스텍의 의미 있는 하나의 연구 지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본적이고 재미있는 롱 컨텍스트 벤치마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지만 연도 순서는 아니고요. 롱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실험 자체의 이제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되 그 실험을 사지선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보를 찾는 거가 이제 모두 텍스트로 리턴될 필요는 없고 그냥 사지선다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뭐 베이스라인은 25%겠죠. 그래서 그 25%를 기준으로 애큐리시를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이걸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셋이 싱글 더큐멘트 QA, 멀티 더큐멘트 QA, 뭐 long in context learning, long dialog history understanding, code repository, long structured dat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랭스가 각 데이터셋마다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 싱글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51K 정도 된다. 데이터셋은 175로 아주 많진 않아요. 멀티 다큐멘트도 34K인데 대신 여기에서는 파이낸셜 리포트가 좀 강하게 길죠. 그래서 129K인데, 그래서 이 컨텍스트 랭스가 좀 긴
거가 멀티 다큐멘트 K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은 이제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이 싱글 다큐멘트나 멀티 다큐멘트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거에 국한되어 있던 반면 롱인 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그래서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들 혹은 잘 배웠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언어들을 좀 테스트를 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데이터셋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롱 다이어글로그 히스토리 언더스탠딩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이름은 롱인데 토큰 길이가 아주 다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 이것도 단순한 이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작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드 레포지토리와 롱 스트럭처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롱벤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사지선다로 애큐리시로 진행을 했고요. 에, 애큐리시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모델마다 성능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모델 사이즈가 꽤 작아요. 4.5는 모델 사이즈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이거는 좀 크죠. 72 빌리언, 72 빌리언은 좀 크지만 8 빌리언이나 9 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상당히 작은 모델들로 실험을 했고 애큐리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without context인데 이 컨텍스트가 없이 실험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를 안 줬을 때 문제만 줬을 때는 이제 파라메트릭 논리지, 그러니까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식과 정보를 줬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려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뭐 동일하거나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모델 크기가 클 때는 또 컨텍스트들을 잘 반영하고 애큐리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out 도건님, context, 네. 잠깐만 물어보자면, 그, 사실 그 without context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참고를 하지 않고 얼마나 성능이 있느냐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때 그 사용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 관련 데이터를 외워서 암기해서 보여주느냐라는 것도 검증할 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어, 그, 이 논문에 혹시 그 인컨텍스트 러닝을 꼭 사용해야 하는 뭐 다큐멘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꼭 해야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without context가 별도로 혹시, 정리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이 롱벤치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롱벤치 중에서 이제 이런 뭐 페이퍼나 텍스트북이나 이런 로벨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이런 조금 뉴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같이 이제 학습에서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혹은 적게 되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인컨텍스트에서 좀 떨어졌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컨텍스트가 아닐 때는 떨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완전히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는 없고 그냥 경향성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without context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without context는 이제 그런 파라메트릭 놀리지 자체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테이블을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자체가 이제 워낙 길다 보니 당해 연도 기준으로 컨텍스트 기준이 좀 길다 보니 그거를 이제 렉으로 좀 줄여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렉으로 이제 퀘션과 가까운 것들의 컨텍스트를 2K, 4K에서부터 128K까지 사용을 하고 실제는 이제 훨씬 더 긴 건데요. 이 점선의 선은 이제 뭐풀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실선은 이제 렉으로 줄여낸 컨텍스트에서 얼마나 애큐시가 떨어지는지를 봤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M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게도 그 풀 컨텍스트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좀 렉으로 줄여냈을 때는 좀 성능이 더 괜찮았었고요. 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엔도 2.5도 좀 더 줄였을 때가 성능이 더 좋았었는데 GPT-4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장 커서 그렇다 보니 인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 길이가 가장 많이 주어졌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았고
이제 좀 더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델 사이즈와도 연관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 혹은 학습 데이터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재밌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마다 이제 모델들이 어떤 문제마다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건데, 뭐, 이 주황색이 이제 휴먼이고요. 그래서 휴먼이 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좀 뭐 강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을 그때 만들 때는 완전히 아웃라인스 같은 이제 마스크들 제너레이션 안 하고 이제 학습 자체에 의존을 하다 보니 이거를 실패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모델이 LLM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대신 이제 그 외의 QA 같은 경우나 코드 이해력 그런 것들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롱벤치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이제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여러 모델들의 실험을 해봤고 어느 정도 뭐 이제 결과가 좀 나오더라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 하나의 도메인에 딱 실험이 된 건 아니고 다양하게 실험을 하다 보니 좀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왜 이렇게 틀렸는지 혹은 왜 이렇게 맞췄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동원님, 혹시 그 롱배치 버전 2에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나요? 어, 이게 예시들을 갖고 왔는데 그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네요. 그 가져왔을 거라고 그냥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디스크립션이랑 퀘션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있네요. 네. 이걸 겁니다. 지금 롱벤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휴먼 어노테이터들 좀 전문가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UI를 만들고 거기서 정답들을 만들어냈다고 제 기억이 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롱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쓰다 보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레이블러를 쓰다 보니 좀 만들어내는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좀 어떤 문제들마다 또 달라지는 게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피니트 배치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좀 더 롱벤치를 했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익스텐딩 제목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100K이고요. 그래서 이 토큰이 훨씬 더 길어지는 상황을 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retrieval 태스크 해서 이제 패스키라든지 넘버나 키 밸류에 셋 제이선 셋들을 주게 되고 거기 안에서 어떤 키를 찾아내는 게 주요 태스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122K라든지 거의 에브리지가 상당하게 하지만 연관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데이터셋들이 하나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EN 썸이나 EN QA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거는 잉글리시고요. ZH는 중국어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들은 이제 단순하게 키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서머라이제이션 한다든지 혹은 QA를 하거나 이제 멀티플 초이스 같이 어, 다지선다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다이로그 같이 해서 어떤 대화를 주어졌을 때 특정 발화자가 누구일까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중국어가 여기에서 확실히 길러서 평균을 좀 크게 하지만 나머지들은 한 100K에서 200K 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하고 실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에 버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초이스 문제고요. 그다음에 ru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보고 그 코드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run 같은 경우에는 좀 짧고요. 코드 자체가. 그리고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길게 만들 수 있다 보니 또 조금 더 레버리지 능사가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스 문제인데, 리즈닝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식 계산이나 배열에서 정보 찾는 등, 이제 조금 더 단순한 패스키보다는 이제 니들 자체가 찾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피니트 벤치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방식이 앞서서는 애큐러시, 단순하게 애큐러시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특정 서머라이제이션이나 그런 QA 같은 경우에는 애큐러시로 저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라는 평가 밸리데이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기 로그 F1과 로그 L썸이 있는데요. 그냥 로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면은 그냥 어떤 정답지에 포함되어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목록이 있는데 그 단어들의 목록들이 그냥 로그 1일 때는 그냥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단어가 포함이 되기만 되면 많이 포함이 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고 로그 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문, 이제 원래의 정답의 길이에 나오는 단어랑 순서가 똑같이 나오게 되면 될수록 정답의 그 매트릭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자체는 그냥 단어가 얼마나 일치율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애큐리시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제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제 좀 두 가지를 저는 그냥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첫 번째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X축은 랭스입니다. 그래서 KB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토큰을 봤었을 때 느 정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그리고 여기에는 애큐리시나 혹은 로그의 이제 매트릭의 점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트리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키미챗이나 GP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능이 높았고 얀 미스트라는 뭐 여러 가지로 성능이 나빠서 얀 미스트라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스 파인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랭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좀 나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나 잉글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앞서서 롱벤치와 동일하게 그냥 어떤 특정 문제를 풀 때 랭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 풀지 못하더라. 단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작업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니들리너 헤이스택에서도 봤듯이 답변의 위치가 중간에 있거나 첫 번째 있거나 끝에 있으면은 성능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정답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그때는 앞서서는 GPT-4에서 그냥 니들린의 헤이스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리트리버블 넘버 그리고 KB 그리고 잉글리시 이 세 가지를 실험을 했고요. 이 어떤 태스크이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T-4 키미 체코드는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랭스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얀 미스트랄 정도만 좀 성능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넘버가 아니라 KB가 되는 순간, 키밸류를 찾아야 되는 순간 또 좀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었고 좀 GPT는 끝에 있으면은 좀 못 잡고 또 이 키비챗은 초기에 있으면은 또 못, 초기에 있는 부분을 못 잡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뭐 더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뭐 포지셔널 인베딩이 어떻게 이제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 잉글리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성능이 좀 많이 낮아서 아주 디버깅하기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컨텍스트의 정답의 위치 있잖아요. 예. 그, 그 예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그 컨텍스트 내에서 정답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가장 잘 찾느냐. 그리고 꼭 음, 롱 컨텍스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있는데 댓글에도 하나 남겼고요. 그 음, 디코더 모델의 한계에 따라서 컨텍스트 맨 앞이나 맨 뒤가 가장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음, 근데 방금 이 논문에서 보여주신 이 그 피겨 5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랜덤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뭐 리트리버 KB라든지 그
중간과 오른쪽 피겨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어, 그 어떤 위치에 대한 확고한 특성이 보이는 것 같진 않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니아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과 끝에서는 뭐 GPT나 클로드나 다 잘 되는데 그 중간에서는 좀 랜덤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기 실험에서도 리트리벌 넘버 외에는 좀 더 강력하게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번 실험을 해본다든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저기에 그 뭐 이런 피겨에서 일반적으로 그 뭐 그 에러 범위 같은 걸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 애초에 도수 자체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지금 예를 들어서 클로드 맨 오른쪽 피겨 보면은 그 클로드 2의 그래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잖아요. 예, 네. 보통 저런 게,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예 안 보이고 저렇게 들쭉날쭉한 경우는 그 애초에 그 테스트한 데이터의 개수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애초에 음, 이런 롱 콘텍스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셋을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비싸고. 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롱벤치마크가 좀 다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건 비싸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또 가짜 데이터셋을 만들자니 또 뒤에 논문들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지만 가짜 데이터셋을 만들면 찾기 너무 쉽지 않냐, 쇼컷이지 않냐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구 목적 혹은 이제 이 LLM을 사용하시려는 사람들의 어떤 벤치마크를 보고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는 프로덕션 관점에서 결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피니티 벤치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토큰을 아주 많이 늘려봤다. 현실 데이터들과 가짜 신테틱 데이터들을 합쳐서 그 정도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네, 어, 그 앞에 그 그림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면 뭐 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애들 사실상 API잖아요. 네, 네, 그냥 단일 LLM 모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쿼리를 입력하면 그 쿼리를 앞에서 전처리를 해주거나 뭐 어떤 음, 적절한 리즈닝 프로세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전처리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 이거 서비스 레벨이다 보니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음. 저 벤치마크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변수 통제를 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 변수 통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나와 있진 않았었는데, 제가 좀 그 부분은 제 추측상, 뭐 지금 GPT-5 API만 보더라도 캐시들을 지운다든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최대한 변수 통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합니다. 네. 이 질문을 왜 드리게 됐냐면, 그 기범님께서 지금 논문 올려주셨는데, 그 로스트 인 더 음, 미드 같은 경우에 앞이나 뒤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추론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뭐 2004년부터 5년까지 나온 논문들 몇 개 좀 찾아봤는데, 대체로 좀 음, 비슷하더라고요. 저런 비슷한 음, 양상들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런 류 논문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뭐 공개된 어떤 LLM 모델, 단일 어떤 음, LLM 모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제가 어느 정도 될 텐데, 근데 이제 AP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LLM 모델 단일만으로 이제 테스트해보는 거랑은 좀 변수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저 피겨 5에서 보면은 그 로스트 인 더 미들이랑 굉장히 경향성이 다르게 나오는데, 예.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예, 그 네네. 그 추측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냥 퓨어하게 어텐션만 주는데 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뭐 토큰들을 어느 정도 좀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그냥 만약에 우리가 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LLM 단일만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음, 성능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게 뭐 포지셔널 히든 스테이트 때문이다, 뭐 카저럴 텐스 마스크 때문이다,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할 텐데, 음, 사실상 저 API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잖아요, 뒤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API의 양상 정도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저걸 가지고 뭐 LLM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까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블랙박스인 건 맞고 좀 공감이 가긴 하네요. 니아랑 또 네네. 많이 달라지니. 아, 네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벤치마크들이 뭐 이제 이 벤치마크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정말 저희가 배울 점이 많은데 벤치마크들의 모델에 대한 결과는 좀 어느 정도 각각의 벤치마크마다 보여지는 게 달라서 살짝은 걸러야 되지 않나 생각도 좀 드네요. 음. 네. 답변 저 감사합니다. 말, 네. 저도 말 하나 얹자면, 그, 진우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사실 이 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지난주 발표나 앞으로 있을 발표들에 다 포함되는 이슈긴 하네요. 음, 그렇다면은 이런 벤치마크 연구들의 그것들을 예를 들어 API를 사용한다면 파라미터들을 다 세팅을 해서 이러이러한 뭐 인터넷 서치라든지 뭐 띵킹을 쓰는지 안 쓰는지 유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어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맞습니다. 이게 태스크가 이 벤치마크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려는 게 모델에 대한 케이퍼빌리티인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케이퍼빌리티인지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API 레벨에서 제어가 안 되는 영역이 뭐가 있나요, 혹시? 뭐 예를 들면, 어, 제어가 안 된다기보다는 처리가 다 다를 거다 보니까 서비스마다 예를 들어서 뭐 롱 컨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전처리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컨텍스트 레벨로 끄는 다음에 이 컨텍스트 간에 어느 정도 연관도라든지 유사도 같은 거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뒷단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현대 LLM 아키텍처의 어떤 요인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겼을 거야를 추론하는 게 좀 위험할 수는 있겠다 음,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공개하지 않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나 서비스 로직이 LLM 뒤에 붙어 있을 수 있다, API에서는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네. 아, 아, 네.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좀 잘못 해석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회사에서 VLM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VLM 사용을 할 때 이미지 입력하는 순서나 이미지 텍스트 순서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도. 음, 근데 저희도 요즘에는 거의 셀프 호스팅을 안 하고 API 쓰거든요. 근데 이 API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거를 LLM 사이드에서 어떻게 제가 해석하려고 했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해가 되게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비용을 줄이고 싶은 목적이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렉으로 좀 저는 줄여볼 것 같거든요. 이런 근데 또 이제 실제 API 단에서 어떻게 그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좀 뭐 오픈 모델에 대한 평가는 오픈 모델이 아닌 모델에 대한 평가는 좀 확실히 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니들 인 더 헤이스택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한번 봤는데 그 결국에 이런 롱 컨텍스트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변수 통인 통제를 해야 되는 요인이 모델이 프리트레인드한 그런 널리지에서 대답을 하냐 아니면 진짜 롱 컨텍스트에서 잘 찾냐를 잘 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절대 학습하지 않았을 만한 걸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뭐 www. 뭐 요 도메인의 비밀번호는 뭐야? 라는 거를 음, 롱 컨텍스트에 숨겨놓고 뭐 여기저기다가 음,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이제 생성 데이터 같은 거라서 절대 얘가 모를 만한 거.
근데 이거를 롱 컨텍스트를 가지고 단일 모델이 예측했을 거라고 하면은 어려울 법한데, 사실 만약에 이거를 전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훨씬 쉬워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문장 간의 유사도 같은 걸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그죠. 레그 같은 걸로 그 대답하도록 하면은 훨씬 쉬워질 거라. 음, 네, 그래서 특정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 롱 컨텍스트지만 앞에서 어떤 전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되게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공감합니다. 저도 네, 항상 이거 롱텍 텍스트를 보면서 아 이거 레객스로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욕심이 안 날 수 없겠죠. 또 다른 네, 팀들도 네, 네, 고민이 그쵸.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룰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룰러는 이제 니아의 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태스크를 추가하고 그리고 조금 더 평가 자체를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종류로는 하나는 이제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이 니아에서 진짜 찾을 수 없는 1, 2, 3, 4, 5 뭐 이런 같은 학습하지 못했던 니들들을 좀 어디에다가 숨겨놓는 작업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싱글 니아가 기본적인 실험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멀티키를 통해서 키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숨겨두고 이제 이걸로 거짓말을 치는 거죠. 이거를 잘못 찾게 되면 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놓고요. 멀티밸류를 찾아야 되는 문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멀티 쿼리로 통해서 또 이제 이런 실험들을 다양화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홉은 이제 한 번에 딱 찾는 문제가 아니라 좀 따라가야 되는 로직들을 따라가 줘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문장들을 보고 거기에서 커먼 워드를 카운팅하는 훨씬 더 언더스탠딩 혹은 리저닝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QA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도 스쿼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 다큐멘테이션들을 섞어두고 특정 다큐멘테이션을 본 다음에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델 하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잘 정리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두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니아랑 주장하는 바는 동일해요. 그냥 클레임드 토큰 랭스랑 이펙티브 토큰 랭스는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토큰 랭스가 길어질 때 얼마나 드롭다운이 심하냐인데요. 여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여기가 이런 제미나이나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GPT-4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128K가 됐을 때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에브리지긴 하지만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GPT-4에서나 그리고 라마 다른 오픈소스 모델들에서도 잘 발견이 되고 있어서 제미나이 빼고는 좀 경쟁성이 여기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델 성능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미나이 1.5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건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미나이가 롱 콘텍스트에 이렇게 좋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주장했던 랭스는 아주 긴 편이었습니다. 1 밀리언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과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X는 항상 시퀀스 랭스입니다. 얼마나 긴 토큰을 줬느냐고 이제 Y축이 에큐리시고요. 이제 이 휴 부분들이 이 첫 번째는 동일한 모델인데 아키텍처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의 모델 캐파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라색이 여기에 있고 파란색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캐파가 1밀리언이나 512K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나고 LWM 256이나 128K는 좀 크게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이거 학습 자체는 이제 모델은 사이즈는 같을 거고요. 이게 학습할 때 모델의 그 이펙티브 랭스를 평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랭스 자체가 길어도 뭐 원 M으로 학습이 돼도 좀 손해보는 구간이 더 생긴 거를 보니 항상 학습을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베이스 모델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모델에서 그냥 진짜 캐파를 다르게 한 건데 이 캐파 같은 여기에서는 좀 정직하게 나오더라고요. 캐파가 34빌리언에서 9빌리언, 6빌리언을 내려갔을 때 확실히 애큐러시가 떨어지고 그리고 34와 9빌리언은 초기에는 성능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캐파 사이즈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모델 사이즈를 줄여야 될 때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잠깐만 껴드리자면, 뭐, 이거는 이밸류에이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생각이 드는 건, 첫 번째 피겨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어, 뭔가 세츄레이션 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음,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100밀리언까지 확장을 해야 유의미하게 성능이 좋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걸 보서는 가성비 측면에서, 뭐 참고가 되겠다라는 뭐 느낌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프레미스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가성비 있게 성능을 올릴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이 부분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1밀리언이나 510PK나 분명히 학습할 때 비용은 다르잖아요. 근데 성능이 비슷한 걸 보니 이런 것들도 새들 포인트를 좀 찾아내는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 트레이닝 관점에서 저 랭스를 넣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주장하는 이펙티브 랭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능은 아,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니들리나 헤이스택이나 롱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인 튜닝 관점에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진우님과 제가 뭐 잠깐 언급했듯이 그런 그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까지 고려를 하면요. 그래서 음,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까 위에서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는 그래프가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이 중간에 있을 때 성능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했잖아요. 아까 그, 정답을 어디에,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런 게 또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추측해보면 이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로슨드 미드 현상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파인 튜닝 같은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특히 뭐 GPT-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팀이 커서 온갖 걸 다 할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 이게 좀 롱벤치랑은 다른 얘기긴 한데, 어텐션이 최근 들어 또 요즘 어텐션 싱크라는 관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토큰에 어텐션이 어떻게 들어오든 어텐션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관찰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논문들도 있는데, 그 어텐션 싱크가 첫 번째쯤에 좀 많이들 싱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GPT 내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단순하게 트랜스포머 어텐션의 그 한계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으로서는 분명히 이런 헤이스택이라는 접근 방법이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훈님, 저 여기까지가. 질문 네,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저 대실라인 있잖아요. 점선. 네, 네, 저게 엑스트라폴레이션 한 거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네. 왜 저렇게 팍 꺾이죠? 뒤로 아, 가면서?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제가 LBM의 그 포지셔널 임베딩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보통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벡터를 회전시키면서 그 이제 토큰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128K까지는 봤었던 정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한 바퀴 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가
보지 못했던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의 모양이기 때문에 좀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바깥 지점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렇게 경향성이 팍 꺾일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큰 사이즈가 원래 이제 주어진 점이 있으면은 포지셔널 임베딩을 줄 때 이제 그 뒤에 것을 어떻게 각도를 앵글을 입력할 것이냐인데 그냥 거기서의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벡터의 앵글들이 보여지는 거죠. 어, 아, 알겠습니다. 그럼 추론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돌려본 결과라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학습 때는 보지 못했던 랭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또 잘하기 위한 연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로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길어졌을 때는 앵글을 더 나눠서 한다든지 길이에 따라서 360도를 좀 그 방법론들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그냥 간단하게 앵글을 한 바퀴 더 돌린 것 같아요. 일단 룰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있는데 텍스트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롱벤치의 기본적인 흐름은 최대한 헤이스택을 만들어내는데 헤이스택을 얼마나 니들과 관련 있게 만들 것이냐 혹은 무관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니들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을 니들리너 헤이스택으로 설계를 하는 문제인데요. 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만 공유드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멀티모달 니들리너 헤이스택인데 그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이 있거든요. 논문 이름이 이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논문 말고 좀 다른 논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합니다. 막 이미지에 뭐 오브젝트가 몇 개 있느냐, 뭐 혹은 막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찾는데 이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드로 주고요. 그리고 그 그리드를 이미지를 또 여러 장을 줍니다. 그래서 서브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서 저희가 이제 캡션으로 주는 이미지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테스트코로 봐서 애큐리시를 구하기는 매우 쉽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문제고 리트리벌 문제만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좀 몇 가지 실험이 있는데 여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M이 이제 이미지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 장 줄 것이냐 10장 줄 것이냐인데 이 한 장, 10장은 서브 이미지를 포함한 장수가 아니라 이 서브 이미지 4개가 하나의 그냥 이미지 한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M1은 그냥 그리드가 2 x 2인 거를 줬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M1의 N4는 4 x 4 그래서 총 16장이 있지만 서브 이미지 하나에만 있기 때문에 이미지 한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10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대신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 그리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미지 장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큐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냥 모델마다 평가를 한 건데요. 좀 특별하게 보실 부분은 저는 그냥 GPT 자체가 GPT 비전 모델들이 좀 강건하다. 이런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맞추는 게 강건하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미나이가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그냥 1x4에서 여기 이제 끝에 있는 것들은 거의 애큐시가 높은데 그 중앙에 있는 것들은 잘 못 맞춘다 보니 뭐 비전 인코더 이미지들을 인코딩하는 방식들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미나이가 어떤 인코더를 썼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뭐 그런 이런 끝에 있는 부분들은 좀 정보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1이나 라바 같은 경우에도 좀 첫 번째가 좀 강한 거 보고 그렇게 추측을 했고요. GPT-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걸 또 이미지 자체를 그리드로 잘라서 실험을 인코딩에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리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미지 장수 뭐 그리드가 커지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포지션 자체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는 제 추측은 그냥 비전 인코더와 연관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그냥 어떤 디버깅을 해보기 위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 자체의 평가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평가 지표를 세 가지로 나눠요. existence랑 index, 그리고 exact입니다. 그래서 existence는 어떤 캡션을 주었을 때 그 캡션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존재 여부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서브까지는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몇 번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지만 추측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그젝트는 이제 그리드까지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API 베이스, 여기는 좀 좋게도 API 베이스드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을 좀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하게 오픈소스 모델은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다 잘 맞춰요. 오히려 오픈소스 모델보다도 성능이 높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인덱스나 이그젝트, 약간 직접적인 어떤 인덱스를 찾아야 되는 거는 성능이 매우 나쁘더라고요. 제로에 가깝고. 그래서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이제 이 아웃풋을 스트럭처드 아웃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전 BLM 모델들이 스트럭처드 아웃풋에 좀 약해서 이제 잘 맞추는 것 같지만 막 스트럭처가 틀려서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픈소스 모델 자체는 뭐 존재 자체는 잘 맞추지만 위치는 못 맞춘다 보면 좋을 것 같고 API 베이스는 솔직히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좀 틀리는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 오픈소스 모델들보다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덱스나 이그젝트들을 좀 맞추는 걸 보니, 그리고 GPT들이 좀 잘 맞추는 걸 보니, 특별하게 좀 처리가 돼 있거나, 오히, 혹은 이런 인덱스를 맞추는 학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까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모달 니들리너 헤이스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범님께서 한번 소개를 시켜주셔서 살짝 읽어봤는데 제목은 이제 Control of Examination for Long Context Language Model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험들이 보시게 되면은 리얼 월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또 합성 데이터라고 합성을 한 것 같은데 합성한 데이터 셋들이 너무 연관 없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어텐션이 높을 거잖아요. 만약 800이라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800이라는 숫자가 딱 하나만 있으면은 엄청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쇼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롱 컨텍스트 실험은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심리스 컨텍스트라고 해서 컨텍스트 자체가 서로 간에 문맥상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되는 사이 안에 니들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컷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트롤러블 세팅이라고 해서 문제 난이도를 쉽게 좀 통제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니들을 찾는 싱글뿐만이 아니라 멀티 홉이라든지 혹은 언더스탠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운드 이밸루에이션인데 재현 가능한 평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앞서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액큐러시를 측정하는 실험들도 있지만 서머라이제이션이나 혹은 좀 평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이 팀에서는 배제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리스 컨텍스트가 좀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험했었던 벤치마크들은 관련 없는 헤이스택이다 보니 어텐션이 좀 낮았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심리스 컨텍스트를 줬었을 때는 어텐션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려나 그런 또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실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이게 좋은 데이터라고 이런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데이터셋 이름이 롱 바이오 벤치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바이오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바이오가 이름, 생일, 주소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부터 뭐 학력과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컨텍스트로 만들어지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제 심리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주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이제 컨트롤러블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죠. 뭐 제 이름을 뭐 분명히 학습에는 있겠지만 제 정보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이런 효과 때문에 파라메트릭 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쉽게 숏컷으로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컨텍스트가 이제 뭐 바이오 보시면은 뭐 앤드류 자비에서 생일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퀘션 그리고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거 자체는 그냥 문제를 어떤 것을 주었는지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뭐냐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서 일했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벌스데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간단한 문제들이 있고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관계들이 있을 때 생일의 디퍼런스나 혹은 뭐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냐 같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실험들과는 다르게 존재 여부 자체를 좀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답을 내놓느냐를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합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버시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물어보고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유저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부분, 네, 넘어가기 전에 아까 방금 진우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 이 데이터 생성은 합성일까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일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프로그래매틱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봤었던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아마 생성 데이터 텐데, 일단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쵸? 음, 근데 생성 데이터를 만들고 이 생성 데이터가 괜찮은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인지를 또 검증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검증용 데이터를 또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터디의 의의가 우리가 나중에 실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태스크에 맞는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랑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가 혹시 논문에 있었을까요? 아, 사실 제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요번에 의도적으로 많이 좀 빼버렸었거든요. 저는 디버깅 용도로서의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이제 진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각 논문마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휴먼에게서 만들어졌던 거는 뭐 이런 UI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든지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프로그래매틱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또 빌 컨텍스트 그 벤치마크 빌드업이라는 걸로 한번 만들면 스터디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네네. 제가 사실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있는데, 나와 있는 오픈 벤치마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사업이랑 서비스에 딱 맞는 게 없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밸류에이션 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음, 논문들을 보면은 저마다 되게 파이프라인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뭐 나중에 저희가 스터디 기본적인 거 마치고 뭐 특정 태스크나 도메인 같은 거 잡은 다음에 저희가 나름의 어떤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을 만드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 구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가지의 평가 지표가 있었죠. 이제 이 롱바이오 벤치에 대해서. 그래서 모델을 보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언더스탠딩과 리즈닝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모델 버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이 좀 높고 이게 나누 좀 크기랑도 좀 약간은 비례하는 것 같고요. 꼭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언더스탠딩과 리즈닝은 좀 어느 정도 서로 온라인에 맞춰져 있는데 트러스트버스니스에서는 좀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4 같은 경우에는 오베잉 하는 게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다고 하고 그렇게 좀 긍정적인 답변은 많이 넣는 것 같고 대신 이 미니는 분명히 4보다 작을 텐데도 좀 성능은 떨어지지만 트러스트버스는 또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답만을 찾게 물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그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평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의 평가 요소도 넣었다는 점도 좋은 벤치마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우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벤치마크들이 좀 다들 학계나 좀 그러니까 뭔가 논문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트랜스포머 자체의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혹은 어떤 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잘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그럼 결국 뭘 테스트나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좀 자아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리뷰는 안 했는데요. 세 개 다. 그래도 좀 저는 리얼월드 롱 벤치마크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었는데 그냥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매드 오디세이라는 또 벤치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메디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소스들을 강하게 주고 이거는 이제 좀 레그랑 또 가까워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메디컬 소스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메디컬 증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벤치마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법률에서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워낙 법전이나 판례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방대한 문제들을 또 하나의 벤치마크로 만든 게 케이스 홀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 이제 네, 판결 결과들과 그런 법령들을 같이 참고해가지고 좀 벤치마크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어 제가 좀 관심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제 디자인 QA라고 해서 MIT 팀에서 만들어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F1의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F1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북들이 좀 한 100K 정도의 토큰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정북과 이미지들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도면들을 보고 룰과 어긋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뭐 특정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셋을 리얼 월드 벤치마크를 만들려면은 이런 매드 오디세이나 케이스 홀드 디자인 QA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을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신테틱하게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리얼 월드는 분명히 오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런 또 문제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 벤치마크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이고요. 혹시 뭐 또 아이디어 나눠주실 거나 이야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 말씀하십시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롱 바이오 벤치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좀 봤거든요. 네네. 그 퍼플렉시티한테 그냥 정리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네. 보니까 이제 뭐 의도적으로 몇 가지 속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취미, 졸업대학, 전공, 근무도시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속성들을 뽑아가지고 이걸 되게 결정론적으로 섞어서 만들었더라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파이프라인에서 보통 생성 데이터를 쓴 다음에 그 생성 데이터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들이 유효한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되게 중요한데 아예 그 데이터, 그러니까 문장들의 구조 자체를 결정론적으로 만들어서 애초에 생성할 때 실수가 안 생기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하비 오브 네임 이즈 하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많이 생성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장 자체 복잡도는 조금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미 같은 경우도, 뭐, 더 하비 오브 진우 이즈 뭐, 플레잉 더 기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I like playing the guita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편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이 데이터셋도. 이제 그렇게 네네네. 만들어다 보니. 이게 확실히 요새 들어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논문이 실제로 괜찮은 학회에 나오는 논문들이 실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이테이션 하는 거랑 되게 비례하지 않는다? 음, 기범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전에? 저번 주에 얘기하셨죠? 기범님이. 아,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더 네네네.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요런 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아무래도 아카데믹하게 이걸 발표하려다 보면은 문제를 굉장히 웰 디파인 해야 되고 정량화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문제는 웰 디파인드 하지가 않고 정량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네. 진우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고, 제가 디스코드에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좀 더 용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얼 월드 이그젬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실무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아티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쓰여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 스터디는 괜찮지만 뭔가 모델들을 좀 더 정량화해서 비교한다든지 같은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양쪽을 다 섞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발표에 있어서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든지 벤치마크 반복론들을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 썼는데 요새는 그런 거보다는 워낙에 웰 디파인드 시켜버려가지고 이걸 결과를 내다 보니까 이거 전체적인 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폴스 포지티브를 걸러내는 느낌? 그러니까 이것마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이렇게 웰 디파인드 되어 있는 문제조차 대답하지 못하면 네. 되게 명확하니까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에피셜입니다. 네, 그 포스트 포지티브라는 관점이 되게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온다고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떤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이 과연 되냐 이걸 추가적으로 파봐야 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네네. 그렇게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저 동원님한테 고생하셨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벨리에이션 데이터랑 벤치마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니들인더 헤이스택부터 시작해서 뭐 니들인더 헤이스택이랑 뭐 롱벤치 V2랑 인피니트 벤치였나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게 듣다가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니들 인더 헤이스택이랑 뭐 롱벤치 버전 2 있을 거고 인피니트 벤치가 있는데 음. 얘네 용도가 뭡니까 각각? 저는 니들리너 헤이스택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쉬운 문제지만 헤이스택, 그러니까 완전히 연관 없는 데이터셋들을 많이 만들어서 진짜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이런 트랜스포머 자체의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논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롱벤치나 혹은 이제 룰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신테틱 데이터셋도 있지만, 롱바이오 벤치까지요. 이 세 가지는 신테틱 데이터셋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셋들을 그냥 많이 포함을 시켜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현실적인 QA를 얼마나 잘 푸는지에 대해서 그냥 테스트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들 논문이 방향성이 하나로만 딱 명확하게 지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냥 실제로 발생하는 그냥 수능 문제처럼 ABCD를 푸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 자체의 한계를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들어있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잘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자른 문제로 보는 거가 니들이는, 그래서 저는 만약 테스트를 하라고 하면 저보고 다 쓰지 않을 것 같고요. 니들리는 헤이스택 하나 쓰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현실 데이터 벤치마크 하나 만들어서 제 거 하나 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굳이 제가 체크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길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인피니트 벤치도 길잖아요. 네. 그 리드리너 헤이스택이 더 긴 거죠, 그러면? 아니요. 아니, 사실 그 인피니트 벤치도 긴데 그래도 워낙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썸이나 QA나. 근데 저는 이거를 롱 벤치에서, 그러니까 롱 컨텍스트에서 저는 굳이 테스트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분야는. 그래서 그냥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서 실제 롱 컨텍스트가 나오는 현실 문제만 풀면 되지, 뭐, 모든 문제들이 다 롱할 이유는 없으니, 특히 이런 패스키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QE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클리어한 벤치마크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각각 목적마다. 그러면 그 헤이스택이랑 인피니트 벤치랑 둘 다 스트레스 테스트인 건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헤이스택은 순수하게 스트레스 테스트고 인피니트 벤치는 섞여 있다고 봅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로. 롱벤치랑 약간 좀 중간쯤에 있는 그런 예, 느낌인가 보네요. 예, 태스크의 맞습니다. 성격도 뭐 약간의 현실성도 있고, 네, 근데 좀 길고요. 네, 그리고 헤이스택은 진짜 롱 컨텍스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고요. 예, 순수하게 진짜 길기만 하고 정답 자체는 레객스로 찾아도 충분히 쉬운 문제인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그 동원님 가지 발표, 질문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네. 네. 좀 그냥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 논문이 어쨌든 간에 이제 LMM의 성능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데이터들로.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느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은 LMM 모델 자체를 뭔가 추가적인 학습을 할 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니아류는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바가 이제 각 모델이 자기들은 이만큼의 컨텍스트 랭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오잖아요. 학습을 그만큼 했고.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봤었을 때 컨텍스트 랭스, 주장하는 컨텍스트 랭스와 그리고 실제 그 이펙티브한 컨텍스트 랭스는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니아류의 논문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를 또 평가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니아에선 아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서머라이제이션이나 혹은 큐잉은 이제 저희가 또 필요한 산업계에 필요한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욕심 있게 섞어서 이것저것 보려고 했다. 근데 좀 클리어하진 않아서 만약 저보고 어떤 프로덕션을 위해서 LLM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노이지한 리얼 월드 벤치마크를 따로 만들 것 같다라는 게 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이 연구들의 목적은 정말 평가한다가 뭐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뭐 독자 입장에서는 각자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